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이형입니다. 네, 최근 장단기 국채의 금리가 역전되며 조만간 경기 침체가 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시장을 덮치고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이 과거 여러 차례 있었던 경기 침체의 선행지표였다는 사실 때문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1편에서 자세히 다루었기 때문에 1편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 링크 띄워드릴 테니 우선적으로 보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최근에 벌어진 장단기 금리 역전은 지금까지의 케이스와는 다르게 무조건적인 경기 침체 신호로 받아들이기에는 불확실한 점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오늘은 현재의 금리 역전이 경기 침체 신호로 보기에 미심쩍은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근거는 저금리 고물가라는 시대 상황입니다. 1980년대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을 보면 명목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뺀 실질금리는 3%에서 5%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기준금리는 제로금리에 도달했고 이후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금리는 마이너스로 전환되었습니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란 건 3%의 이자를 받아봐야 인플레이션이 5%면 실제로는 2%만큼 손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팬데믹으로 인한 양적 완화가 원인이 되어 인플레이션이 더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실질금리의 마이너스 폭이 더욱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물가가 이렇게 치솟으니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단기간에 금리를 크게 올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금리를 갑자기 올린다고 해서 10% 가까이 치솟은 인플레이션이 하루아침에 잡힐 일은 없습니다. 시장은 일반적으로 2024년 정도는 되어야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장기적 목표치인 2%대 정도로 내려올 것이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향후 2년간은 실질금리가 큰 폭으로 마이너스이고 그 다음에서야 실질금리의 마이너스 폭이 적어지거나 플러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향후 2년간은 평균적인 인플레이션이 5%를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간 동안 3%의 이자로 돈을 빌려주게 되면 실질 수익률은 확실하게 마이너스가 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은 2% 정도로 다시 내려온다고 감안을 하면 장기간에 걸쳐 3%의 이자를 받게 된다면 평균 수익률은 플러스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이 왜 지금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오를 수밖에 없는지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경기 침체를 예측하기 위한 지표로서 모두가 2년물과 10년물 국채금리 차이를 적확한 지표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학계에서는 오히려 3개월물 금리와 10년물 금리의 차이를 더욱 확실한 지표로 인정하고 있는데 현재 3개월 금리와 10년 금리의 차이는 좁혀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연준은 2년물 금리와 10년물 금리의 차이를 경기 침체를 예상하기 위한 지표로 사용하는데 부적합하다고 공표를 했고 그보다는 3개월 금리와 18개월 선도 금리의 차이가 경기 침체를 예상하기 위한 훨씬 중요한 지표라고 공식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의 차이 역시 마찬가지로 좁혀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양적 긴축의 존재입니다. 연준은 5월부터 양적 긴축을 시행하거나 시행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양적 긴축은 연준이 가지고 있는 장기 채권을 직접 시장에 내다 팔거나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을 갱신하지 않고 소멸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장에 장기 채권이 직접적으로 매도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매도세가 강해지면 가격은 어떻게 되죠? 하락합니다. 채권 가격의 하락은 반대로 채권 금리의 상승입니다. 그 얘기는 향후 양적 긴축이 시행되면 장기 금리가 강제로 끌어올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의 역전된 장단기 금리가 다시 재역전될 가능성도 커지겠죠. 네 번째로는 잠깐의 장단기 금리 역전은 경기 침체의 신호로 삼기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실례로 1996년에도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된 케이스가 있었지만 이후 경기 침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3년이 넘게 지나서 확실하게 장기간에 걸쳐 금리 역전이 된 이후에나 경기 침체가 나타났습니다. 2019년에도 마찬가지죠. 장단기 금리가 아주 잠시 역전되는 현상이 있었고 이후
아주 잠깐의 경기 침체가 있었지만 이건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체였지 세계 경제에 문제가 생겨 발생한 경기 침체는 아니었습니다. 또한 경기 침체의 기간 역시도 겨우 2달간으로 극도로 짧았습니다. 골드만삭스와 인베스코와 같은 여러 투자 전문기관들의 분석가들 역시도 잠깐의 마일드한 금리 역전은 경기 침체의 지표로 사용하기 부적절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5번째로 장단기 금리차 역전은 최근 수십 년간 경기 침체의 선행 지표로 확인되었을 뿐이지 금리의 역전이 경기 침체의 원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아닌 역인과관계에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살이 쪄서 체중계의 숫자가 올라간 것이지 체중계의 숫자가 올라가서 살이 찐 건 아닌 것과 같습니다. 1편에서도 살펴봤듯 장단기 금리 역전 이후에 설사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상당한 시간의 텀이 필요합니다. 최근 연준이 직접 조사한 전문가 앙케이트에 따르면 다음 분기에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것이라 예상하는 전문가들의 비율은 20% 정도로 역사적인 중앙값에 가깝습니다. 블룸버그의 조사를 보아도 역대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난 시점으로부터의 12개월 후의 평균 실적을 보면 주식시장 은 11% 정도 상승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미국은 3.6%의 유례 없이 낮은 실업률을 가지고 있고 개인의 소비 심리 역시 높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기업들의 실적이 훌륭하고 그로 인해 경제 기반이 탄탄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분기 S&P 500에 속한 기업 중 80% 이상이 시장 예측보다 높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에 따라 미국 기업은 인력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확대하고 임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고용이 잘 되고 임금이 올라가니 물가가 올라도 지출이 줄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호황장의 모습입니다. 갈수록 실업률이 오르고 구직난이 발생하는 게 경기 침체의 모습이죠. 갈수록 실업률이 줄어들고 구인난이 일어나는 경기 침체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물론 지금부터 연준이 서서히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경기가 위축되는 순간도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자연스러운 경기 사이클의 하나일 뿐이죠. 1년 후에 올지 2년 후에 올지 3년 후에 올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언제가 될지 모를 경기 침체를 지금부터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기는 확장하는 기간이 위축되는 기간보다 훨씬 깁니다. 아니, 거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확장을 하고 경기 침체는 아주 잠깐 발생하는 일시적 이벤트일 뿐입니다. 그 짧은 순간을 예측해서 거기서 이득을 보려고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시장을 예측하려고 하는 투자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그냥 가만히 시장에 머물렀던 투자자들보다 훨씬 못한 성적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헤지펀드는 장기적으로 시장의 평균조차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대체 무엇을 해지하는 건가요? 너무 부자가 될까봐 돈 많이 벌 가능성을 해지하는 건가요? 미국 시장은 역사적으로 끊임없는 상승을 이어왔습니다. 반면 화폐 가치는 역사적으로 끊임없는 하락을 이어왔습니다. 계속해서 상승하는 것을 팔아서 계속해서 하락하는 것으로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건 100% 지는 길에 베팅하는 겁니다. 잠깐 천정에서 팔았다 바닥에서 다시 사면 되지 않느냐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예측은 맞을 확률이 50%에 불과합니다. 자꾸 50%에 걸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100% 이기는 길에 걸면 됩니다. 그리고 그 100% 이기는 방법이란 시점과는 상관없이 돈이 생기면 늘 현금을 팔아서 자산으로 대체하고 이 행위를 평생 동안 반복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심플합니다. 이것은 이미 일어난 미래입니다.